페이지 이제 86에 수요의 개념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의 욕구, 거기까지가 이제 수요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요약집에 그것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 문구로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개념, 수요란. 그럼 수요는 이제 영어로 뭐로 표시하냐? 디맨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수로 표시할 때 수요는 DD 하고요. 공급은 뭘로 표시할까요? 공급은 서플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S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요의 개념하고 공급의 개념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수요란 물건을 사는 사람이잖아. 소비자들이. 나중에 이제 공급하면 누가 나오겠어? 공급이란 생산자들이 이렇게 말만 이제 변형시키면 돼요.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 요 재화라는 것은 이제 유형의 상품을 말하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을 말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상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논하는 것은 경제 이론을 이제 다이렉트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붙이냐? 부동산을 붙이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유형의 상품이야? 무형의 상품이야? 유형의 상품이죠. 유형. 부동산 실물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재화란 말을 끊임없이 이제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재화는 유형의 상품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욕망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줘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이해하시면 기억하시면 공급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공급이란 이제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구매가 아니라 뭐죠? 생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쪽에서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격을 도출하게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성격이 이제 등장해요. 먼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그리고 이제 4번에 대한 논리가 위에 1번의 개념을 성격을 2, 3, 4번으로 설명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의도된 양이란 말을 체크해 주시고요. 3번은 유효수요. 단어 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야. 네 번째 동그라미 4번은 유량.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성격이 나오는데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성격이라는 테마를 잡았을 때 이제 단독 문제는 출제되는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먼저 이게 소비자의 일정 기간이란 말이 나왔죠. 그리고 첫 번째 성격으로 수요와 공급이 다 똑같이 유량이란 뜻입니다. 유량. 이렇게.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나중에 요약집에 더 잘 정리해 드릴 텐데 밑에 별도로 이제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서 유량과 저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 그렇죠? 이게 왜 바깥으로 끄집어 나왔냐?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회 이후에 거의 한 10년 동안에 유량 저량을 질문하는 게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작년에 다시 한번 31회 때 또 단독 문제를 떴었죠. 그러니까 이제 왜 한동안 10년 동안 쭉 나오다가 안 나왔냐? 이제 낼 거 다 냈어. 그래서 한동안 쳤는데 너무 오래 쉬었어요. 한 7년 정도 쳤는데 너무 오래 쉬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떴고요. 그럼 올해는 당연히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당연히 안 나왔겠죠. 수능금 낼 것이 많다 보니까 큰 주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할당해주고 나머지가 이제 옛날에 순환식으로 조금씩 이제 잊어버린 거를 다시 반복하고. 잊어버린 걸 다시 반복하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올해는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유량저량이라는 논리를. 그러면 유량저량이 뭐냐? 저량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제 스톡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유량이라는 게 있고요. 유량은 흐름이기 때문에 플로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구체적인 유량과 저량은 이제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량이라는 것은 저량 고여있다는 뜻이잖아. 저수지 이것처럼 얘는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면수를 절항이라 그러고요. 유랑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야. 똑같아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면수를 유랑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문 중에 뭐 기간 절양, 시점 유랑 이런 것이 딱 한 번 지문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요즘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 유랑 절양을 도대체 뭘 냅니까? 그러면은 종류가 나와. 우리가 공부하시는 많은 용어 중에 유랑 변수에 해당되는 경제 용어가 있고 절양 변수에 해당 경제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형적인 이제 최초의 문제는 어떻게 냈냐면은 다음 중 절양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1, 2, 3, 4, 5번에 종류가 좀 용어들이 나오고 그 중에 4개가 유랑이고 하나가 아니 4개가 절양이고 하나가 유랑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박스를 쳐놔. 박스를 한 7개 정도 집어넣어. 7개, 8개 막. 그리고 이 중에서 유랑 변수에 해당되는 몇 개냐. 종류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지 단어 가지고 구별하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느낌은 유랑절항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종류를 우리가 수험생분들은 잘 어려워하세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오래된 시험의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된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이 출제를 했어. 아마 저랑도 유랑도 한 10가지 이상씩 예시를 해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예시가 경제학 과목을 다이렉트로 보는 뭐 회계사, 평가사 이런 시험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부동산 관련되는 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종류의 예시가 많지가 않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과거에 출제했던 유랑절항 변수 있죠? 그걸 전부 다 이해하시면 돼. 10가지 이상씩.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안 나온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이제 요약집에 집어넣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거 종류를 쭉 나열했을 때 이건 유랑이다, 이건 절항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것은 패스하고 막상 이게 시험지에 나왔을 때 헷갈릴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체크해 놓으셔가지고 조금씩 더 신중하게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유랑으로 따지면은 유랑 중에 우리가 예를 쭉 내는데 유랑 예시 중에 경제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소득이야. 우리 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용어들이 해결이 돼.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되는 비슷한 용어들을 몇 개씩 냈거든요. 소득이 대표적인 유랑이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 교과서도 소득 가지고 유랑을 예시를 해주고 있던데 김덕기의 소득은 뭐 100만 원이다. 경제 교과서 값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100만 원이라는 이 소득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이게 국어적으로는 어떻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 문단 자체가 잘못된 문단이야. 문단 자체가. 그럼 이렇게만 설명하면 김덕기가 소득이 1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서 반대급부를 받아서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많은지 적은지를 시장에 전달하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기간이 붙어야 돼. 기간이. 그래야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김덕기의 월 소득은 100만 원이다. 한 달 동안에 노동을 제공한 창출한 소득이 100만 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게 적어요? 연 소득은 100만 원이다. 이건 적어요? 하루 소득은 100만 원이다. 많아요? 아니 적다 했는데 갑자기 많아진 걸 바뀌었어? 초당 소득이 100만 원이다. 오이씨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명시됐을 때 이렇게만 되면은 해석이 중구난방이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 꼭 뭐가 붙어야 돼? 기간이 붙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득을 유랑의 예로 많이 설명을 해줘요. 모든 경제 교과서가. 우리 시험으로 넘어왔을 때 소득이라는 게 유랑이라는 걸 알면은 관련되는 많은 부분들이 유랑이라는 거를 해석이 가능하셔. 나중에 투자론 들어가면은 소득을 여러 개 소득을 공부하실 거야. 명칭이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다양한 소득이 앞에 어떤 명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득이라 하면 전부 다 뭘로 봐야 돼? 무조건 다 유량으로 해석하셔야 돼. 지금은 이런 것이구나 해놓고 실력을 쌓는 것은 많은 문제를 접하시면서 내 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1년이란 기간 동안의 수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물론 일주일밖에 안 지나셨죠? 시작하신 지. 그러니까 아직은 뭔지 몰라요. 오늘 책 받아보시고 환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 책은 얇은 책이야. 이나마. 제가 2년 전에 EBS에서 강의할 때 그쪽에서 책이 환장한 줄 알았어. 890페이지라 가지고 그 저자분이 미쳤어. 그래서 그 890페이지에 강의하신 그쪽 강사님들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이거는 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나마 좀 500페이지인가? 거의 600페이지 육박하네. 아이씨 이것도 많아 진짜. 그래서 이걸 슬기롭게 하시되 그래서 이거를 다독이 힘드니까 원장님이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요약집으로 아주 양질의 요약집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이건 참고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대신에 기본서를 보면서 이런 원리구나라고 원리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해석인데 소득의 유량이라는 걸 알면요. 소득이라는 명칭 자체가 나오는 것도 유량이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 소득을 창출하는 게 사람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요. 또 부동산이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소득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노동을 제공해서 반대급부로 받아야 되죠. 그게 뭐죠? 그게 임금이야, 임금. 그렇죠? 임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임금이 나온 거야. 또는 급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도 다 뭐야? 소득이야, 소득.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2000년도가 몇 년이죠? 자꾸 그거 헷갈리네. 아씨, 월드컵 한지 언제 벌써 이렇게 지났나? 우리나라의 2022년 최저임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은 10,000원이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0,000원이라 그랬을 때 이 10,00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제가 임금이라 그랬잖아. 임금은 뭐라 그랬어요? 유량이라 그랬잖아. 유량 그러고 여기서 또 임금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저량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임금이 유량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제 10,000원이라 그럴 때 여기는 기간이 붙어요? 아니면 시점이 붙어? 기간이 붙잖아. 기간. 우리가 보통 이제 최저임금 할 때는 시간당 급여죠. 시급이라 그래요. 시급. 1시간 동안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예를 들어서 10,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시간 동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간이지. 그래서 임금도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임금도 뭐가 된다? 유량 개념이 되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요, 저는 2022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저는 이제 1,000원으로 할 거야. 인정하지 않아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왜? 초당 1초, 1,000, 2초, 2,000, 3초. 초당 1,000원이다. 최저임금 초당 1,000원. 이것도 유량일까 저량일까? 이것도 유량이야. 기간 동안에 대한 논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득이라는 것이 창출하는 사람은 임금 급여를 통해서 소득 창출하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급여, 임금도 유량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처음부터 좀 해주세요. 근데 부동산이 소득을 창출해야 돼. 부동산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소득 창출하는 것은 어떻게 창출하냐? 이 공간을 남한테 임대 주는 거지. 그래서 임대료도 자주 내는 거야. 임대료 유명한 뭐다? 이것도 유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유료. 그래서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똑같은 100만 원이라는 임대료도 앞에 기간이 붙어야지 의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많은 예를 들 수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하면서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문제랑 같이 병행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저량이 있어, 저량. 저량 예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재고량이에요. 재고량을 파악할 때는 재고 만약에 인수인계한다. 그럼 재고 파악할 때 뭐가 몇 개다 할 때 앞에 특정 시점이 붙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현재 인수인계한 그 시점에서 편의점에서 인수인계할 때 사과가 몇 개다. 그 재고가 파악하는 데가 시점이 붙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뭐다? 저량으로 많이 예시를 두고요. 요거랑 더불어 유명한 예시가 있죠. 인구수.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발표할 때 시점이 붙나요? 기간이 붙나요? 기간이 붙어. 시점. 제가 저량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성인분들이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5년마다 하는 거 겪어보셨잖아. 그쵸? 그래서 인구조사가 끝나면은 인구조사 기간이 만료된 그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발표할 때는 몇 월 며칠,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 기간으로 발표할 수는 없죠. 기간 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특정 시점에서만 그 숫자가 의미가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저량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뭐 조금 더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건데 재무상태표라는 게 옛날 대차대조표인데 어떤 기업의 재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어떤 기업의 예를 들어서 연간이 끝나면은 2021년도 뭐 삼성전자의 뭐 삼성물산의 뭐 자산이 얼마고 그리고 부채는 어떻게 되고 자본은 얼마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특정 시점에서의 이제 특정 기업의 재산 상황이야. 그 재무상태표상에 자산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부채. 자본은 내 돈이고요. 부채는 남의 돈이고 두 개 합한 것이 총 자산이에요. 이런 것이 특정 시점에 특정 기업의 재산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뭘로 많이 내? 저량 변수로도 좀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액 하면 어떨까? 투자액 하면은 저량일까 유량일까? 저기 유량에다 적어놨죠. 그렇죠? 유량이지.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떤 사업, IT 사업에 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잖아. 발표할 때 기간이 붙어요? 아니면 시점이 붙어? 기간이 붙잖아. 향후 우리나라 뭐 인공지능 산업을 뭐 발전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에 뭐 1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수출량은 뭘까? 다 접근이 가능한 예시까지 한번 볼게요. 수출량. 한번 신문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출량을 발표할 때 앞에 기간이 붙나요? 아니면 시점이 붙나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몇 월 달이죠? 11월 달인가? 이게 달도 잊어버려. 그거는 지난달 있죠? 신문을 보신 분들은 10월 달 우리나라 수출량이 얼마 몇천억 달러다라는 식으로 발표한 거 보실 거야. 수출량 기간 동안에 달성한 거. 그리고 우리 해계년도 1년이 마무리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2021년도 수출량이 얼마였다는 발표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얼마 매입 이렇게 발표하죠. 수출량도 대표적인 뭐다? 유량이 되는 거야. 그럼 수입량도 뭐겠어? 당연히 유량이겠지. 시험 문제 그래서 국제 수지가 나온 거야. 국제 수지도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이지. 국제 수지를 언급했던 것은 아마 요것을 안다는 가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발표할 때 2021년도 우리나라 수출량은 만약에 1000억 달러다. 수입량은 막 900억 달러였다. 그러면 1년 동안의 국제 수지는 100억 달러 흑자다. 라고 발표를 하죠.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시험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거 하나 더 통화량. 이 통화량을 학원에서 연습을 했을 때 이거를 전화 통화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통화량은 그것이 아니라 경제 이론을 쓰는데 전화 통화량을 낼 수는 없죠. 보통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자를 이제 같이 써주게 되는데 이 통화량을 낼 때는 이것도 대표적인 뭐다? 저량이야. 통화량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해. 시시각각 달라져요. 이렇게 등등. 주가지수는 뭘까? 주가지수 이해하시려면 저량 변수 중에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유량으로 소득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저량변수 중에 유명한 게 뭐냐면 가격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경제 교과서는. 가격은 물건의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물건 가격을 발표할 때는 앞에 특정 시점을 명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주가지수도 주식 투자하시면 주가지수 발표하잖아. 그러면은 그 저량 변수야, 유량 변수야? 저량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몇 포인트다 했을 때 지금 주식시장 오픈했죠. 몇 시에 오픈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픈하면은 요 시점 몇 시 몇 분 몇 초 현재 몇 포인트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 주는 또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저량과 유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재작년에 단독 나왔고 올해는 당연히 안 나올 거라 그래서 표현하지 않았고, 그런데 내년도는 이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문으로도 종종 나왔어. 뭐는 유량이다. 이게 틀리게 낼 때는 그 세 개 제시한 것 중에 하나 정도를 저량으로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밑에 교재에 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30일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내는 거야. 유량 변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지. 몇 개냐. 그럼 자산 나왔잖아. 자산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저량. 자산, 자본, 부채 전부 다 저량 변수였었어요. 그리고 소득 나왔죠. 소득은 아까 유량이라 그랬고요. 그 소비가 수요잖아. 이것도 뭐다? 이것도 유량이지. 아까 수요가 유량이라 그랬잖아. 소비. 그리고 통화량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저량. 다섯 번째 자본은 아까 자산, 자본, 부채는 전부 다 저량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주 나왔던 부동산 예중에 자주 나온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주택 거래량하고 여기 보면 신규주택 공급량. 신규주택 공급량도 기간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유량.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올해 내년도 준비하시면 유량 저량을 별표를 이제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유량에 대한 대략 중요한 거는 조금 더 언급했고 기초니까 나중에 3월 달 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 아시죠? 넘어갈 테니까.